감사합니다. 일단은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대국민 금융 사기 끝판왕이죠. 라임 옵티머스. 그래서 부제를 판도라 상자 덮으면은 국민과 국가는 죽는다. 물론 여기 이제 생략된 게 있습니다. 정권을 살고 국민과 국가는 죽는다. 근데 정권을 살고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의식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으로 이제 옮겨가겠는데요. 이겁니다, 지금요. 의문점들이 있어요. 근본적인. 왜 좌파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죠? 그렇다 치고 서민이 올리는 금융사기는 항상 좌파 때 창궐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려운 질문인데, 불편한 질문인데, 이 좌파들은 어떻게 보면 실물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틈만 나면은 이게 빈틈을 찾는데 귀재들이죠. 네.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하고 피해 규모를 보면요. 마땅히 청문회가 열려야 돼요. 근데 왜 아무런 미동이 없죠? 이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뒤를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도 한데, 이런 음모론으로 치부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분위기가? 한술 더 떠서 청와대 행정관 개입으로 이 거대한 금융 사기가 했겠냐? 라면서 이번 사고를 개인의 비행으로 덮으려는 의도도 일단은 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뒤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나야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이건 아니죠, 보면요. 이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요, 그 자체로서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의 어떤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겨줬어요. 만약에 정관계 게이트로 밝혀지면은 회복할 수 없는 신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라임 옵티머스, 특히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 집단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 지경에 이르도록 감독기관은 뭘 했습니까? 혹여 정치권의 비호는 없었는지요? 여쭤볼 만하죠. 그 다음에 검찰 조사가 소극적이라고 인식된 이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이다 그거죠. 사건에 배정된 곳은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남부지검도 아니고요. 중대범죄를 다루는 반부패 2부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고소고발을 다루는 조사 일부에다 이거를 배당 또는 배정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추장관 심 이후에 학살, 인사라는 그런 그런 닉네임이 붙을 정도의 그런 인사를 4차례 단행했고요.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은 검찰 개혁을 이유로 해서 해제가 됐어요. 이유가 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관이 뭐냐면 피의자, 이름은 이제 밝혀도 되죠. 김봉현, 옥중 편지를 근거로 해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었어요. 그래갖고 권력형 게이트가 검사 술 접대 의혹에 검찰 게이트로 변질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검찰이 이걸 적극적으로 뭔가 규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국민은 당연히 진실을 원하고요. 특검으로 여야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국민의힘은 도대체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 이런 불편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태 본질은 간명이에요. 펀드 상품은 고수익 고위험 아닙니까? 우리 다 경제하시니까. 따라서 고액 자산가가 파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없는 은행의 저축성 예금 인양 일반 투자자에게 속여 팔은 것이 사태의 발단이 되는 거죠. 모인 자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다단계 폰지 사기식으로 돌려막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두 손을 들은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환매 중단이죠. 그 다음에 공모펀드 같은 공포가 돼버렸는데 진짜 공모펀드 같은 사모펀드 펀드 가입 인원이 49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옵티머스 피해자가 1166명이 됐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환매 중단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가 이렇게 사실상 같은 사모펀드를 49인 이하로 쪼개서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판매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펀드 상품의 무한복제, 허용의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간단한 팩트를 짚어보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남겨놓을 테니까. 펀드 시장이 초토화됐는데, 올 8월 말, 이게 조금 좀 한 몇 개월 됐네요. 환매 중단액이 6조고요. 그 다음에 8월 말 기준으로
추가 중단 위험액이 한 7천억. 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한 7조 원 정도가 중단 또는 중단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 여파로 해서 완전히 이제 이 펀드 시장은 이제 죽을 쓰는 거죠. 그러고 은행 증권사들도 몸을 사리다 보니까 이 펀드 시장 자체가 사라질 판이 된 겁니다. 펀드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6조 이제 그다음에 또 7천 정도였던지 세부적인 브레이크다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건데 좀 편하게 이 고액 자산가 투자 게임에 일반 개미가 진입한 거죠. 뭐 간단히 그림을 좀 엔진하고 샤시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냥 올라타서 운전하는 거. 아무런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프로텍터는 없잖아요. 이런 거죠. 우리는 뭐 사실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 펀드가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아래 보다시피 뭐 오토바이 운전은 그죠? 이게 뭐 레이스라고 그러죠. 운전보다도. 네. 그래서 오른쪽에도 극적인데 격투기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을 UFC에게 들이민 겁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뭐 이게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거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도 모르고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요. 네. 그 다음에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사모펀드 가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은행이야 뭐 예금보험공사 있지만은 아무런 프로텍트가 없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뭐 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가 팽창이 이제 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현황을 좀 볼게요. 사모펀드는 처음에 98년도 그러니까 IMF 때 들어왔습니다. 그 자체는 뭐 진화가 되는 거죠. 펀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2004년도에는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방패를 들은 거죠. 그래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도입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러고 이제 2009년도에 가서 해외 헤지펀드, 그죠? 앞에는 이제 사모펀드, 이번 헤지펀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도 도입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보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제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사모펀드 인가자, 이걸 갖다 등록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 이것도 5에서 1억으로 크게 낮췄죠. 그래갖고 사모펀드가 2015년도에 규제 완화 이후에 2016년에 250조를 기록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공모펀드를 넘었어요. 그 당시 이미. 공모펀드를 212조, 그 다음에 250조. 그러고 이제 2019년, 이제 4년 좀 지난 다음에는 402조를 기록해서 공모펀드를 아주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0년 5월을 보면은 현재 운영사가 233개, 우리가 다 모르죠. 뭐 이렇게 지금 뭐 아주 뭐 난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용 규모는 420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2016에서 2020년,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좀 1년을 좀 조정하면은 이제 2017년 이후로 봐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운영사가 크게 늘었고 운용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이제 뭐냐면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오른쪽 보시면요.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런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어요. 꾸준하게. 2018년에 19년, 20년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자체는 사실은 뭐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앞에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를 모든 몰고 가는 어떤 이 정권의 어떤 행태, 이런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꾸준히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게 2018년대, 물론 이제 최소 자본금 요건이 그래 중요한 건 아닌데 20억에서 15억으로 낮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3호, 그죠? 그러니까 모험 자본 공급 등을 위해서 운영 자율성을 지속해서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거기 아래 보면은 이제 PBS 서비스도 이때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PBS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갖고 투자자를 위해서 모든 일괄 패키지를 다 서비스하는 거. 이게 보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장을 갖다 만들었다고 하죠. 자기네도 했어요. 앞에도 했고. 그런데 이걸 갖다 뭐 이상하게 꼭 박근혜 정부 때 이래서 이랬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몸에 뱄어요. 뭐가. 내로, 남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 하는 거지만 사모펀드가 참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데 너무나 인식이 부족한 거죠. 이걸 갖다 이의 주시지 않고. 사모펀드는 아시다시피 보면 사적인 개인 모임이에요. 조금 신뢰되는 표현이 됐는데 사적인 개인 모임이지 뭡니까?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갖다 모아서 운영하니까 공모펀드와 달리 규제가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상이나 투자 비중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신탁 재산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 불법 자금 유출을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 그죠? 여기에 실탄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예의주시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뭐 상호펀드 환매 중단만 얘기를 하는데 그만 보지 마시고 상호펀드 투자로 거래 정지된 기업의 소액 주주 피해를 우리가 피해액에다 더 집어넣는다면 이것도 대단한 숫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매 중단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투자가 들어가서 난장이 돼갖고 거래 정지된 기업의 소액 주주 피해까지 한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빼냐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성지건설이 사모펀드에 스케이프고트가 됐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이렇게까지 당할까? 예. 그다음에 여기 하나 이제 라임 투자 후에 라임만 보는 겁니다. 거래 정지된 주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주가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뭐 현재 뭐 그다음에 이제 투자 당시에서 이제 하락률을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거래 정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투자를 했는데 거래 정지가 됐나? 전 이걸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거기 이제 3개년인데, 거기 이제 유상증자 플러스 CB, 이게 전환사채까지 사서 증자에 들어갔죠. 그러고 거기 이제 가운데쯤 보면 이제 캐피탈 익스펜디처죠. CAPEX,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자를 받았는데 유형 고정 자본 형성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왜 이게 거래 정지가 되죠? 참 미스테리해요. 오른쪽에 제가 서두렸어요.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자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가가 폭락해서 거래가 정지가 되냐 이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씩 사건을 분리해가지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갖다 하나씩 좀 봐야 돼. 그래갖고 부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주가 조작 의심 사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은 이제 선은 손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속여가지고 안전하다 고수익이다 해갖고 돈을 모아서 그걸 갖다가 몰빵을 해갖고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김봉현은 다 알죠. 스타모빌리티. 근데 귀뜸을 했어. 이거는 추정인데 아직은. 주가 조작을 귀뜸을 했는데 더 센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뭐 환매 중단보다도 뭔가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를 시사를 하는 거죠. 암시하는 거죠. 여기 보면 S사, E사, P사가 있는데 여기 아주 짧은 시간에 뭐 4배가 되고 8배가 되고 15배가 돼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같은 기업이 4배, 8배, 15배 돼. 이거는 뭐 분명하게 뭐죠? 시세를 조정하고 거짓 사업 계획을 유포하고 미공개 정보 유출 이런 걸 통해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이제 먹튀가 되는 거죠. 엑싯 투자금 회수가 이제 좀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좀 비줄라이즈 그 전에 물에 닿는 거지만 이제 넘어가면 이제 시세 조정을 통해서 차익 실현도 보면 최근에 그 매크로가 뭐가 떠오르십니까? 김경수가 떠오르 김경수가. 요새 보면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갖다 붙이면은요, 자기가 한번 클릭하면 그냥 누르륵 해갖고 뭐 100번, 200번 이렇게 같은 거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의 후예들이야, 정치 김경수의 뭐죠? 나쁜 뭐예요? 경제 후예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마우스 이걸 갖다 해갖고 그냥 수백 번의 어떤 이제 반복 주문을 내는 거죠. 초단기 주문 반복. 뭐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에비던스죠. 보면, 그러니까 S사, E사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요. 2017년 거기 이제 최고로 보세요. 거기 보면 2015년도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문재인 정부로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하여튼 2015년도 7월에 21,900원이 나중에 505원이 되고요. 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보면 여기는 이제 2018년도예요. 이건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정부죠. 79,400원이 어떻게 2,700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같은 기업이 이렇게 됩니까? 이게 뭔가 같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앞에 우리가 표로 본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S하고 E하고 익명으로 S하고 바로 매칭은 안 되지만은 하여튼 이사로 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79,000원이 어떻게 2,700원이 됩니까? 이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거는 넣고 빼고 이제 도망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더 있어 보면요. 더 있다 보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2018년도에 27,850원에 1,225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하여튼 다 이게 그 사모펀드가 이지랄하라고 지금 돈을 갖다 모은 건 아닌데 이걸 보면은 참 얼마나 끔찍한 건가. 그죠?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사모펀드는 뇌물수단으로 변질된다 그거죠. 특정의 조스타 뭐 아시겠죠? 스타 국으로 표시해도 돼요 사실요. 예, 합성하시라고 그러면은 뭐 그 특정인이 투자한 펀드에다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투자하면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경제적 이익을 주었지만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모펀드 이런 것들 전부 다 악용되는데 참 이게 예? 공직자가 사모펀드 이거는 그 자체가 정직하지 못한 부정이에요. 뭐 법령으로 뭐 그걸 허용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정직하지 못한 부정 아닙니까? 뇌물 그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뭐 편하게 사모펀드 연결 구조하고 관련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따로 제목을 뽑아봤는데 여기 뭐 보시다시피 왼쪽에 기차를 이제 붙인 거죠. 그죠? 아래 이제 또 비주얼라이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차가 후진하면서 이 화물차를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연결된 구조가 바로 이제 이 사모펀드에서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라임 옵티머스도 전부 다 사모펀드는 운용사, 판매사, 스탁회사, 사모관리회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에 뭐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그냥 어퍼스로피를 좀 묶었죠.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이다. 운용사, 판매사, 스탁회사, 사모관리회사 한 통속이 된 거예요 보면요 지금요. 펀드 가입자는요, 순진한 펀드 가입자 투자자죠. 신탁 계약을 하면서 기재된 바에 따라서 운용사, 판매사, 스탁회사, 사모관리회사에 사전에 정해진 비율대로 뭔가 보수를 지급했겠죠. 그렇죠. 자기가 나눠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눠 가졌으니까 관련 회사들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참 어떤 이렇게 공범 관계가 될까? 운용사, 판매사, 스탁회사, 사모관리회사가 한 통속에 돼 갖고 그 선량한 UFC가 뭔지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그냥 뭐 예? 기절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이제 타격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모펀드 이제 연결 구조 하나만 보면 옵티머스 보면 에너지 증권의 판매사죠. 모집 판재, 그죠? 자금을 갖다 하나은행 스탁기관의 형식은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옵티머스에서 지시를 하겠죠. 그리고 취득 자산을 갖다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고하고 이걸 기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사실은 뭐 에너지 증권, 그 다음에 뭐 스탁기관으로서 하나은행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더군다나 취득 자산을 갖다가 나중에 최종 기재하는 거는 한국예탁결제원이니까. 펀드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공금융기관이 연루된 거예요. 이거 보시면요. 스타가 내겠는데 사모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서 펀드 자산 명세서에 기재를 했어요. 이는 범죄죠. 범죄. A를 사고 B를 샀다고 가짜로 적은 거죠.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 옵티머스가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는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까지 첨부가 돼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탁원은 펀드 자산 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그냥 기록을 합니다. 짜장면을 사고 짬뽕을 샀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탁은 나중에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 검증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고 실제로 예탁원이 옵티머스와 맺은 계약서 그다음 예탁원의 정관에 보면은 일반 사모관리회사 업무가 명시돼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그 안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예탁결제관리원에서 얘기하니까 난 믿는 거 아닙니까? 거기 옵티머스라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 소홀로 인한 대국민 금융 사기가 발발했다. 약관상의 편입 자산하고 실제 편입 자산 달랐잖아요. 이게 문제죠 바로요. 이는 편법 및 불법 자산 운용으로 일종의 금융 사기입니다. 일종의 금융 사기. 그다음에 주요
판매사하고 스탁회사는 투자자, 그러니까 펀드 가입자에게 안전자산이라는 착시를 갖다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에너지 증권에서 파는데 에너지 증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없이 판매 대행인데 그걸 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화가 나는 게 비이자 수익. 이에 대한 마진이 좀 점점 타이트해지니까 비이자 수익이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개미 투자자를 갖다 사지로 내모는 거. 이게 사실 이게 뭐를 해제도가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1억까지 이제 되니까 1억이 뭐 많아 보여도 사실 형제 간에 나눠보세요. 아버지가 5천만 원, 형이 2천만 원 뭐 하면은 1억을 다시 버는데 물린 거예요. 예? 딸 시집 보내려고 이걸 갖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예? 이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입니다. 사례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하나 보면은 원종준 라임인데 이게 참 아주 젊은 친구 뭐 보면은 투자 철학은 합리적인 상상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 상상력. 그 다음 트렌드와 실적에 만나는 기업이 투자한다. 이런 도대체 무슨 마케팅 용어나. 사실 이거는 안 해요, 보면요. 조동원 교수는 아주 불길하더라고요. 아주 불길한 조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상상력은 도대체 트렌드는 뭐야, 트렌드는. 물론 이거는 어떤 패셔너블한 용어로서 그냥 하나의 이제 구원은 될지 몰라도 이걸 갖다가 대표가 말이죠. 뭐 투자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 벌써 일찌감치 싹스가 노란 걸 저는 읽었다고 보면요. 그 다음에 또 라임 자산 운용이 뭐냐면 임직원 펀드하고 일반 펀드를 같이 혼용을 했어요. 이건 아주 악질이죠, 악질. 그렇죠. 임직원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갖다 침탈한 거 아닙니까? 명백한 불법이죠. 그러면서 무슨 합리적인 상상력이 이게 합리적인 상상력이야? 이게 트렌드하고 실적에 만나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라임 연역은요, 2015년도에 투자 자문회사인데 이 정보 들어오고 나서 이게 시작해 딴딴딴 하면서 자산 운용사로 변신합니다. 이 정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17년에 신한금융투자와 손잡고 해외금융무역펀드를 출시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5에서 8% 수익률을 역속을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경제학 하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연율 얼마? 2% 주기가 어려운데 5에서 8%? 비정상적 투자가 아니면 그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높은 거죠. 이러면서 무슨 도대체 합리적인 상상력이고 트렌드하고 실적에 만납니까,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모자 펀드를 이용해서, 그러고 이제 뭐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건너뛰겠는데, 6개월 만기 확정이자 지불로 이렇게 또 낱낱이 또 포장을 해요. 펀드 운영사에서 지키기 어려운 건데,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방화벽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는 방화벽이 있었겠죠. 모펀드 간에. 깨지니까 모펀드 간 돌려막기가 불가능하니까, 모펀드 간 돌려막기를 통해서 환매 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실한 거죠, 보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펀드식, 혼지식 사기가 되는 전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뭐 좀 탓할 건 없는데, 레버리지를 이게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서 레버리지를 할 수 있을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운영자산에다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2조를 굴려요. 근데 금융권 대출은 이게 TRS 계약이에요. 토탈 리턴 수업인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대출자 채권 우선 변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다 빵꾸 나면은 먼저 대출해 준 사람부터 원금을 청구한다라는 어떤 우선권을 주는 게 TRS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 채권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은 변칙적 운영은 뻔한 거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195억을 매입을 하는데 환매가 중단돼 플루토 펀드에서 돈을 빼서 김봉현 자산에 매입하는 게, 그러니까 고객이 준 걸 갖다 이걸 빼내갖고 뭐죠? 김봉현의 전환사채를 사주는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사실 라임이에요. 근데 뭘 도대체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악질은 아니다. 제가 볼 땐 더 악질이에요, 더 악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빨리 할게요. 그래서 투자자금 부실 운용 및 공시 부정인데, 뭐 IIG 그룹에다가 이제 펀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펀드에 이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라인 펀드도 큰 펀드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간접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IIG인데 인터내셔널에 들어가면 항상 가짜예요, 보면요. 그래갖고 이게 부실이 됩니다. 중요한 건 2018년 6월에 기준 가격 공시 중단에 딱 떨어졌는데 그거를 숨겼어요, 라임이. 숨겼다. 그러고 중요한 건 아래 보시면 그해, 그러니까 2018년에요. 12월에 IIG가 청산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숨겼다고요.
이게 범죄죠. 그러고 나서 다른 모펀드 자산을 합쳐갖고 판매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5조 뭐 이렇게 이제 큰 이제 그 판매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근거에 보면 IIG 등록 취소,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자문법 203조에 따라서 피고입니다. 피고 재판. 그래서 IIG 투자자문사 등록 취소를 명령한다. 거기 accordingly it is hereby ordered that 나가시 뭐 correspondent IIG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investment advisory registration is revoked, canceled죠, 보면요. 그 왜 그러냐? IIG 무역금융펀드에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가 포착됐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말이죠. 신한투자금융의 변명을 몰랐대 도대체. 7살인데 몰랐다. 신한투자금융도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또 강변을 해, 도대체. 아니, 신한투자금융이 무슨 뭐 동네 뭐 구멍가게입니까, 도대체? 거기 뭐 그 출장 가서 어디에서 여관도 아닐 거 아니에요. 호텔 잤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것도 밝히지 못한 도대체. IIG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사 피난지에 적을 두고 있는 펀드, 유령 펀드를 개연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2015년대 고발당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는 걸 몰랐다 하면 이는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죠. 무지에 결합된 무책임의 뭐예요? 극치의 극치.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용서할 수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어떻게 임직원 전용 펀드가 같이 고객 계좌하고 같이 묶여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넘어갑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국민 사기를 친 거죠. 옵티머스는 안전할 건 아시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탁 계약서상에 목표 수익률 2.8%를 기재했어요. 위험 5등급에 안전자산에 따라서 불안전 판매 시비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는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목표 수익률이 한 뭐 8%쯤 됐다 하면은 충분히 설명 못 됐다 할 텐데 목표 수익률이 2.8%라니까. 그리고 신용 등급 다 위험 등급 5등급이에요. 안전자산이니까 어떻게 뭐 불안전 판매 시비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집단이 뭐냐면 그 아래 보시면 윤모 감사가 뭐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도 나오고. 거기 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가 프로젝트 수익자의 일부 참여했고 펀드 운영 과정에서 관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일각에서 이건 자기 보호를 위한 허위다, 허위.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또 이거를.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자기 보호를 위한 허위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은 이거는 좀 용서를 못 하는 거죠. 파헤쳐야 되는 거죠. 특정 대학의 특정 지역 순혈주의. 에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혁진, H대학. 짐작되시죠? H대학 경적과 86학번 임종석 뭐 금방 다 드러났네요. 전 대통령 같은 동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혁진 후임 김재현 역시 같은 학교 법학 89학번 옵티머스 그 유명한 저거 A상무 NH증권 A상무 H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순혈주의. 얘네 이런 게 없었다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냥 단순한 금융 부정이라면 순혈주의가 들어올 틈이 없죠. 왜 H대학에 K대학, 뭐 S대학, Y대학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H, 트리플 H가 들어가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라임 사태에서 왜 이렇게 고향 선호배가 많아 도대체? 왜 고향 선호배? 고향 선호배 특정 대학의 순혈주의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지금 그 자체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증은 없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는 게 옵티머스 피해자는 그렇다 쳐요. 두 번째 보시면은 펀드 자금을 2대 주주가 대표로 있는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펀드 자금을 2대 주주가 대표로 있는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명백한 배임이죠. 사익 편취가 되죠.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펀드 가입자하고 이게 충돌되는 거 뻔히 알면서 반대로 해석하면은 펀드 자금 유용을 위해서 회사를 만든 겁니다. 아예 빼먹으려고 회사 기회 유용 행위로 불법이 되는 거죠. 김재현은 뭐 자신 불법 계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이 갔어요. 빨리빨리 할게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옵티머스에서 보면 대개 이제 회수되는 게 얼마 안 되는 게 지금 뭐 15.2 막시멈, 그 다음에 미니멈 8%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돼 보면. 이건 뭐 증발됐는데 이게 참 증발되는 게 왜 그러냐 보면은 주식에 들어간 펀드 대부분이 증발됐고요. 여기 이제 사용처가 또 불분명한
한 900억 했는데 이게 충격적이에요, 보면요. 제가 이게 못 적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썼는데, 그래서 펀드 판매 자금이요. 이걸 대부 DKEMC에 DKEMC. 뭐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대부 DKEMC 등 옵티머스 관계사들이 발행한 사무사채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갖고 트러스홀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MGB 파트너스로 넘어갔는데, 이 MGB 파트너스가 바로 뭐냐면 옵티머스 2대 주주가 뭐였지? 이 좀 대표이사인 회사예요. 이거를 보면 이거는 진짜 참 이게 좀 말이 됩니까? 네? 좀 흥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희생양, 성지건설. 옵티머스가 2017년에 성지건설 전환사채하고 주식을 매입해서 일단 최대 주주가 되고요.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지분을 50%를 넘겨요. 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간단히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부실 기업을 찾은 거죠. 부실 기업을, 한계 기업을. 그래서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투자하고 대여 명목으로 다 빼내갑니다. 구체적으로 성지건설이 이제 피인수 후, 그러니까 인수되고 나서 옵티머스 펀드에다가 280억을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옵티머스가 성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납입한 250억은 옵티머스 관계사의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회수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지건설의 변칙적인 자금 흐름에 외부 회계 법인이 포착되다 보니까 그대로 감사 의견 거절, 그 다음에 상장 폐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참 의심간에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가 뭔가 행각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왜 못 찾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절묘한 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거는 진흥원입니다. 진흥원 공공기관이죠. 2017년 6월에서 2018년 3월까지 무려 1,060억 옵티머스에 투자합니다. 물론 회수도 하고 투자도 했겠죠. 그 상당하게 성지건설 인수에 사용됐어요. 그러면은 공공기관의 어떤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옵티머스 펀드가 성지건설 인수하는데 써도 되는 겁니까? 그때 전파진흥원에 투자가 없었으면은 옵티머스는 적기 시장 조치로 퇴진했어야 되는데 면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성지건설 부도가 나와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전파진흥원이 특별 감사를 받아요. 자기네 입장이 그러니까 옵티머스 경영진을 펀드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수사 의뢰 7개월 동안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2019년 5월에 전파진흥원에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무혐의 처분입니다. 아니 물론 그러면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으면 다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기본 고행. 그래 이렇게 된 거죠. 혹시 검찰총장 전 최동욱 그다음에 옵티머스 관련 어떤 로비스트였던 그런 것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말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남부 또는 중앙지검이라면 이제 반부패 조사부에 써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권력형 범죄를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반부패 조사부 검사를 다 빼냅니다. 한동훈의 어떤 검은 유착 수수로 이제 다 돌리고 나서 일반적인 고소 고발 사건을 배정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참 그리고 옵티머스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반기 인사 나온 거죠. 예. 20명의 실명에 담긴 내부 문건이 발견됐어도 조사에 남지도 않은 거. 이런 게 다 뭐냐 그런 얘기죠. 이걸 보면은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금 유치요, 그다음 펀드 판매, 전파진흥원 투자 등이 로비로 엮여 있을 개연성이 아주 높죠. 따라서 그만큼 정관계 게이트를 비워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판도라 상자 열어야 되는 거죠. 판도라 상자 덮으면 정권은 살고 국가와 국민은 죽는 거죠. 정권은 덮겠죠. 정치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근데 그건 아닙니다. 다 왔습니다. 사모펀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개미한테 문동 낮추기 치명적입니다. 원래 사모펀드 돌아가면 됩니다. 유럽 자산가 어떤 자본시장법 범위 내에서 마니게임 누가 뭐랍니까? 하세요. 유럽 자산가의 자본시장법 범위 내에서 마니게임. 하지만은 사모펀드 최소 인가 기준 상향 조정하고 등록제에서 인가제로 가는 거 이런 건 당연해야 될 것 같고요. 자산 운용 공시 등의 금융 감독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